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제 근대시기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번 시기는 흥선대원군 시기와 강화도 제약을 비롯한 주요 조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시대적으로 보자면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을 해서 10년 동안 권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뭐 독일,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80년대 조약을 체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조약만 빼버린다면 60년대와 70년대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간에는요. 1880년대를 다룹니다. 다음 시간은 1890년대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 시간은 1900년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연속 4시간 동안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근대시기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개화기 시기 때 결국 국군이 쇠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국권 수호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의 운동이 전개되었는지를 전체 묶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가 1880년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880년대 같은 경우는요. 변화가 되게 많은데요. 그 변화 속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정치기구도 많이 등장할 것이고 이모군란, 갑신정변들일 것이고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그런 모습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면 1880년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요. 초반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요. 언제까지 갈 거냐면 1885년까지 일단 먼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였으니 그때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 추진했겠죠. 그런데 이 개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스토리가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 만들어졌다, 어디다 외교 사절단을 보냈다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딱딱한 이야기들 어느 나라에 보냈고 그 조직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요거 잘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수신사를 파견한 것은 일본에 보냈는데 모두 2차례에 걸쳐 보내죠. 일단 김기수를 강화도 조약 체결하자마자 1876년에 보냈고 그리고 2차로 김홍집이 갑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조선 책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단은 개화 정책 핵심 기구 하면 통리기무아문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별기군도 창설이 되었고요. 조선의 중앙군대가 5군형이었는데 무이형, 장어형, 이형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부문 시찰을 위해서 외교 사절단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디 보낸지 아시죠?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본에 파견한 것이 되겠고요. 영선사는 청나라, 그리고 보빙사는 미국으로 보냈는데 시점 차려 보시자면 보빙사가 83년이에요. 제가 지금 자꾸 83 이렇게 말하는 건 1800년대를 당연히 앞에 두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통상수교 조약을 체결한 게 82년이니까 보빙사를 보내는 건 83년이 당연히 될 것이더라. 맞죠? 자, 그 다음 갔다 왔으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일본에 가서 이것저것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우리가 조직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문국이고 또 하나가 여기 우정국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방문국에서 그래서 나중에 찍어내는 것이 최초의 신문인 뭐가 나온다. 한성순보.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한성순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최초로 나오면서 80년대 초반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영선사, 청나라 당시 양무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보고 배운 것도 무기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기창을 설립하였더라. 이건 뭐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단독 문제를 보면 912번 문제는 너무 간단하니까 913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밑줄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들이 받은 교육 내용은 주로 서양의 말과 그 다음에 문장, 탄약 제조, 화약 제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는 자질이 부족해서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다가 자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화약, 뭐 그 다음에 탄약 이런 거 나왔으니까 청나라에 다녀왔던 영선사의 이야기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에서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라고 하면요. 이 갑신정변 주도한 사람은 급진계합파잖아요. 이 급진계합파가 조사시찰단을 좀 다녀왔어요. 자, 그러니까 1번에 가려면 차라리 조사시찰단이 돼야 되겠고요. 2번, 일본에 파견되었다라고 하려면 이제 조사시찰단 돼야 될 것이고 3번,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외국에서 3년간 교육받았다. 자, 이런 문제 너무 치사한데요. 영선사가요. 1년 갔어요. 네. 1년 갔다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들이 81년도에 가는데요. 82년도가 역사상에서 볼 거 되게 많죠. 뭐가 벌어진다. 이모군란이 벌어진다.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보내놨는데 이모곤란이 벌어지니까 나라에서 귀국시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3년간 틀렸고요. 4번, 이들의 활동을 계기로 근대적 병기 공장이 기기창이 설치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요즘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예. 이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위정척사운동 봅시다. 여러분, 위정척사운동은요, 큰 틀 속에서 보자면 4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인데요. 자, 먼저 1860년대라고 하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 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당시 서양 세력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요, 통상이었어요. 물건 교류하자.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 물품에 대한 비판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 1860년대 이전부터 우리 땅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천주교가 들어있었잖아요. 이 천주교, 서학. 서양의 물품뿐만 아니라 서양의 학문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 이것이 1860년대의 위정척사운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과 학문에 반대를 하면서 싸우는 것도 주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항로와 기정진이에요. 특히나 이항로와 관련된 사료가요, 문제 종종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럼 이 체결 당사국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의 초점은 일본에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최익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이 아니다. 이미 뭐가 돼버렸더라? 서양이 돼버렸더라. 그러니 일본과 교역하게 되면 서양의 물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미 그들의 물품은 우리와 제조 방식이 다르니 이들과 교류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인지를 보셔야지만 사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80년대 같은 경우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특히나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바로 조선 책략이 유포됨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게요, 이만손, 홍제양 학과 같은 유생들이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를 해요. 특히나 이때 많이 또 나오는 게 이만손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지금 미국과 손잡고 일본 그리고 이제 청나라와 손잡아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우리 미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괜히 남의 말만 듣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또 러시아는 별로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괜히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라면서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에서 비판을 했죠. 자, 마지막으로 1890년대 같은 경우는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 대표적인 하면 윤석, 이소은과 같은 유생들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914번 가장 쉬운 문제네요. 자, 특징이 다른 것은 그런데 60년대 같은 경우는 서양과의 통상에 대해서 반대하더라. 맞죠? 그 다음 2번에서 1870년대는 개화정책 추진에 반대했다는데 개화를 추진하는 건 80년대예요. 바로 전에 보셨던 통리김무한문, 기기창, 박문국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니 1870년대라고 하면 개항 자체에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5번 동학농민운동과 위정척사운동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들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반회세, 반봉건이라고 합니다. 봉건적 질서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정척사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은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림들이 아니면 또 양반들이 민보군이라고 결성을 해서 농민군 진압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반봉건이 아니라 반회세에서 여러분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 1번에서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저항의식, 그렇죠, 이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인 거고요. 2번에서 조선 왕조의 전통적 지배 질서를 거부했다라고 하면
반봉건이죠. 반봉건은 동학농민운동에만 들어가고요. 3번에서 청나라에 대한 4대 외교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랬는데 청나라에서 특히나 반발심이 컸던 건 급진개화파입니다. 급진개화파. 4번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반봉건이니까 성리학적 세계관 아니겠죠. 이건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5번에서 봉건제 다파라고 했으니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916번은 여러분께서 이거 보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서만 표를 보고 배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917번 문제도 좀 쉬우니까 넘어가고 918번 가볼게요. 916번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918번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916번은 대놓고 이름들을 다 제시해 준 반면에 918번에서는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인데요. 볼까요? 기억.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견제하겠다고 미국과 손잡는 짓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비판? 조선 책략 육포에 대한 비판이 될 테니까 일단 기억은 80년대의 상황. 니은. 이미 국무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라고 했으니까 을미사병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90년대. 디귿.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은 물화를 교육하는 데 욕심을 낼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 물건을 팔고자 하나 실제 그들은 이미 서양처럼 변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판의 중심이 일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디귿은 1870년대 최익현의 의견이 되겠고요. 리을. 사학의 무리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사학. 천주교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는 척을 정벌케 하소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서학을 막고 외부적으로는 차분하고 있는 서양 세력을 막읍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이학노의 이야기입니다. 리을을 맨 끝으로 깔아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16번은 풀었는데 918번을 많이 틀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단순하게 딱 이제 사람 얘기해놓고 그들의 주장을 딱 정리한 거 말고 사료가 나오는 문제에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대사, 현대사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근대사는 이 사료 파악 정말 잘해 두셔야 돼요.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자, 919번 가를 봤더니요. 일단 거기서 기정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가를 보면 저들 교활한 오랑캐는 이라고 이미 대놓고 위정척사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나를 봤더니 맨 밑에 김옥균 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위정척사와 개화 이 중에서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고 있냐 비교해 주는 건데요. 먼저 기억. 양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이론이 아니라 양이론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게요. 오랑캐를 말해요. 되셨어요? 특히 양이라고 하는 게 물리치는 거니까 이 오랑캐를 물리치자. 여담이지만 우리를 예전에 중국 애들이 이제 동이족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 기준으로 동쪽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는 오랑캐다 그래서 동이족 이렇게 불러줬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양이 오랑캐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양이론을 주장하며 흥사원 대응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다라고 하면 위정척사 쪽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은 동그라미인 거고요. 니은에서 평등 사상의 소유자로서 신분의 차별을 없애고 일본의 메이주신을 본떠 정치를 쇄신하는 한편 조선 책략을 비난하였다. 그랬는데 이 개화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도 일본처럼 뭐한다.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사상까지 다 서구식으로 뜯어 고치자는 거죠.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그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을 때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거기 14개조 정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개화파 같은 경우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맞습니다만 조선 책략을 비난하였다라고 하면 위정척사 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잘못된 거죠. 디귿. 성리학적 가치관을 수호한다 그러면 위정척사 가쪽 맞죠? 자, 그리고 외양을 위한 내수를 강조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수양을 하는 거. 성리학자들의 기본적인 내적 수양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맞네요. 리을에서 외양 일체론으로 라고 했습니다.
외항일체로는 최익현이 얘기했던 거니까 개화파인 김옥균과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친청 4대당을 결성하여서 라고 했는데요. 친청이 아니라 김옥균 일파는 친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추진한 것은 그들이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조선을 근대화시키려고 했었던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기상직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결국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워낙 문장 자체가 길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920번 인물. 자, 여기 인물에서는 첫 번째죠. 위정척사는 그 밑에 줄 아직도 그 의리가 빛나고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위정척사파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온 결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약물과 야소라는 사교의 위세로 공맹의 큰돌은 날로 사라지게 되어 가정에는 윤리가 깨지고 사람에게 예의가 허물어져 그 결과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거기 맨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온 결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정척사 중에서 시점을 골라내려고 했을 때 고종이 친정하고 난 다음부터라고 했으니까 이미 여기 흥선대원 시기는 다 빠졌어야 되는 거고요. 일본과 서양의 똑같은 해를 모르고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서 이미 이건 체결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더 이제 그들의 물건이라든지 그들의 종교가 더 심하게 들어온다라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 시기가 되는 거죠. 바로 홍제학의 상소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서 이항로라고 했으니까 흥선대원군 시기 시점 아니죠? 2번에서 만원소를 올렸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인 거고요. 3번에서 최익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장 속에서 일본과 통상을 이미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닌 이제 최익현 아니고요. 4번 기정진 같은 경우도 흥선대원군 시기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자, 921번에서 당시 사회 모습 이랬어요. 힌트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요. 이 최익현이 나왔을 때 그의 사료가 나올 때 항상 밑에 보니까 면함집 이렇게 보이는 거. 이제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면함이 그의 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함집 나오면 아, 최익현이구나. 최익현 같은 경우는 뭐 1870년대도 나올 거고요. 나중에 1905년 을사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을사의병에도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활약상은 워낙 커요. 다방면에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은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이라면서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최익현은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할 때의 상황이다. 자, 1번 단발령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95년의 상황인 거고요. 2번에서 이모군란이니까 82년의 상황. 3번에서 박영효랑 서강범 등이 귀국했어요. 박영효, 서강범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급진개파죠. 그래서 그들이 일으켰던 84년 갑신정변 실패로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일본으로 일단 건너갑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언제? 94년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갑오개혁을 2차 갑오개혁으로 나눌 때 그들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일단 시점 아니고요. 4번에서 일본이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강화도 조약 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답은 그래서 4번. 5번에서는 이제 갑신정변을 얘기했으니까 84년의 상황. 자, 22번 다음 사례에서 주장하는 바와 입장이 같은 것은 그랬는데요. 봤더니 여러분들 거기 사료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되셨어요? 우리 그렇다면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동도 서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건 서양의 기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서양의 도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지금 위정척사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도 서기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서구 문물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문명 개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동도 서기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개화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했었던 개화당 세력. 아이고, 점점 안 보이는데요. 급진 개화파 중에서 개화파들이 자, 앞서 있었던 누굽니까? 김홍집이라든지 김윤식과 같은 세력들이 이제 수구파라고 했었는데 그들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요.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해세 번봉건이니까 이건 동학농민운동. 2번에서 이거 흥선대원 시킬 때 척합의의 내용이죠. 3번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그러니 뭐하자? 종교는 배척하는 대신에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동도서기론. 답은 그래서 3번인 거고요. 4번은 오늘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사악한 서적과 그다음에 천주의 초상화가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를 말하는 아니. 강화도 조약 체결될 때 최익현이 앞서 썼던 그의 글 중에서 지금 나오는데요. 921번 바로 연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 뒷부분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23번인데요. 조선 후기 호랑 논쟁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는데 일단 호로는 기역이고 낙로는 니은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호론의 영향을 받은 거고 개화 쪽은 낙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더라.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흥선대원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였다. 자, 기역 호론이 지지한 거 맞는 거죠? 가는 맞는 거고. 나에서 의병 항쟁이 사상적 바탕이 된 것은 위정척사 쪽인 거니까 기역이어야 되고요. 박규수, 오경석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낙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이게 맞죠. 그래서 낙론이 박규수 쪽으로 내려가고 그것이 더 내려가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라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둘러싸고 이쪽은 반대인 거고 여기는 수용하자라고 하는 거 북학 쪽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게 80년대 상황을 다루죠. 그 80년대 상황 중에서도 초기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중에서요. 일단 갑신정변이 출제 빈도수가 훨씬 많고요. 이모군란은 출제 빈도수가 되게 낮아요. 향후에도 빈도수를 보자면 낮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을 거예요. 이유는 역사는 발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근대지향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건 정부가 개화정책 추진하는 게 너무 어설프다 보니까 그 어설픈 개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었던 구식군인들이 차라리 과거로 가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의 숙명을 보건데 이건 약간 이제 뒤로 가자는 흐름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는 조금 낮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씨고관 살해됐다는 거. 왜냐면 당시 조선에서요 재정기구 하면 호조를 맞먹는 압도하는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해청이에요. 되셨어요? 예, 대동미와 관련돼서 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던 조직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블랙홀처럼 흡수시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정말 막강한 조직이었던 이 선해청, 이 선해청의 당상관이었던 민경호 집을 구식군인들이 이제 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피살될 것이고요. 일본 공사관도 같이 공격을 하게 되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구식군인들이 누구를?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켰다.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재집권을 2번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때 이모군란 때 잠깐 한 달 정도 집권을 했던 게 한 번 있고 또 하나가 그 동학농민운동 있죠? 그 동학농민운동이 진행이 될 때 일본이 결국 경복궁을 급습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명성황후 세력을 밀어내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다시 또 이제 섭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요. 자, 하지만 결국 청나라 군대의 파병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났고요.
자, 중요한 것은 결과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이 99인들을 진압했기 때문에 그 이후 민씨정권 같은 경우는 친정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았었던 급진 개화파들의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청나라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로 계속 내정 간섭을 키워왔는데, 이와 관련돼서요, 위안스카이, 마젠창,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게 돼요. 다 이거 청나라에서 보낸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은 중국 쪽에서 온 거고, 멜렌도르프는 독일 사람이에요. 일단 이 멜렌도르프는 그래서 외교 쪽 업무를 담당했고, 위안스카이는 군대를 끌고 들어온 거고, 마젠창은 우리의 정치를 간섭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청나라는 이전까지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라면서 긴장감이 없었는데,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의 경제 침투가 막강하다 보니까 청나라가 긴장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우리가 경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 이게 특징이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했다라는 거. 일본은 이때만 하더라도 개항장 10리까지만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 상인들은 내지 통상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조선 안에 들어다니면서 물건 팔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의 경제 침탈, 경쟁이 워낙 심해지고요. 일본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같은 해에 우리도 그렇다면 면적을 좀 늘려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0리까지, 간행 이정을 50리까지 늘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일본이요, 이모군란 이후로 공사관의 경비를 위해서 경비병, 군대를 처음 주둔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협상하기 위해서 박영규가 일본 가면서 최초로 태극기 사용한 거. 그래서 결과 쪽에서 주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924번은 이제 이건 연도만 아시면 되는 문제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대사와 현대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년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여기 82년도라는 것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925번 볼게요.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 중 두 번째 그랬으니까 일단 고종 즉위 시기부터만 따져줘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 1번 동학의 탄생 그랬어요. 동학이 탄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철종시기죠. 그렇죠? 철종시기 때 1860년에 최재우에서 탄생됐으니까 탄생 그 자체는 고종 즉위 이전입니다. 진주밀란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1862년 철종시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둘 다 철종시기니까 답이 안 되고요. 3번에서 병자수호 조규는 강화도 조약이니까 1876년이고요. 4번에서 병인 양료는 66년인데 이 1866년의 상황이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고종이 즉위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모군란이 1882년. 자, 그렇다면 이제 고종 즉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라고 얘기하면 답은 3번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926번에서 사건을 보니까 99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모군란인 거고요. 1번 중립화론이 나왔는데요. 중립화론은 다음에 다룰 거긴 한데 하나 말씀드리면 82년에 이모군란, 84년에 갑신정변, 정치적 격돌이 일어났죠. 여기에다가 이모군란으로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까지 사용을 하게 되자 그 이후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경제 침탈도 되게 심해져요. 되셨어요? 여기에다가 85년이 되면 영국이 거문도까지 불법 점령을 하게 돼요. 자, 결국 그래서 85년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서 6일준의 중립화론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려면 이거는 조금 더 3년 뒤로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건랑 직접적 관련 없고요. 2번 성략을 지키고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격해야 한다라는 사상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모군란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정척사의 사상을 가지고는 바탕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개화 자체에 반발하는 거니까. 보셨습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99인들이 성리학적 질서를 다시 다 세우자 그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화에 반대했다 해서 내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아니라고 나에게 꼭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너무 이분법적인 구도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2번에서 위정척사의 흐름 속에서 볼 수는 있으나 2번이라고 답으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3번 청이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군대 끌고 왔고요. 마젠창이 정치 간섭했고요.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이영 체제로 바꾼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아까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근대화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927번 문제. 새로 만든 국기를 묶고 있는 누각에 달았습니다. 태극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이모군란 이후 부분인데 1번에서는 김윤식이 지금 근대식 무기외로 청나라의 사람들 데려간 거니까 이건 영선사가 되겠고 2번에서는 수신사입니다. 2차 수신사. 3번에서는 김옥균 등이 일본에서 차관 교섭을 벌이고 구미 외교사절과 접촉하였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김옥균이 갑신정변 일으키기 전에 행보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요. 이모군란 이후로 친정 세력의 이제 입장이 강화되고 그만큼 근대화의 속도가 느려지자 개화파, 급진개화파들의 입장이 조금 조바심을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그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번번이 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냐면 그들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뜻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자, 결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관 도입마저 실패로 끝내자 그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 등이 이제 접촉을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건 맞죠.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3번이고요. 4번에서 박정양 등이 일본 정부 기관의 사무와 시설을 조사하고 시찰 보고서를 올렸다. 이게 바로 조사 시찰단.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사 시찰단과 영선사는 81년 상황이에요. 그리고 2차 수신사는 1880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28번에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관제랑 군제 개편 직후 벌어진 것 그랬는데 계속 말하지만 개편되는 시점 자체가 우리는 지금 언제 배웠다고요? 80년대 중에서도 초. 됐어요? 자, 그럼 1번에서 99인들의 반발로 이모군란 발생.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 자체가 80년대 초반 맞죠? 두 번째, 청나라의 지원으로 흥선대원군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랬는데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다시 잡은 건 2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모군란 때. 그런데 그때는 청나라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99인들이 흥선대원군을 옹립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청나라가 흥선대원군 네가 뒤에서 조정했지라면서 결국 흥선대원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가 4년 동안 볼모 생활합니다. 이게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직전에 일본이 경복궁을 딱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뒤로 물리고 하고 낸 다음에 흥선대원을 다시 자리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올라갔어요. 되셨어요. 흥선대원을 청나라가 올린 적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은 뭐 계속 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갑신정변 주제 봅시다. 자, 갑신정변. 오케이. 자, 일단 갑신정변은 좀 전에 봤다시피요. 민씨정권이 개화, 급진개화파들을 계속 이제 탄압을 하면서 홍영식이라든지 김옥균 그들이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화 정책 뻔뻔히 계속 실패로 끝내고요. 지방으로 막 자천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 한번면서 반전의 기회를 꿈꿨으나 그것만 잘 되지 않자
마음 급했던 20대, 주로 20대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일종의 정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과정에서는 볼 게 없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이 꿈꾸고자 했던 근대 국가는 도대체 어떤 국가이냐, 이거 주목해요. 우리 그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일단 첫 번째, 신문제 폐지를 얘기했었죠. 조세개혁도 얘기했었습니다. 되셨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말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요즘 문제는요, 단순하게 신문제 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신문제 폐지를 얘기했던 건 갑신정변에서 나왔고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실제로 그러니까 뭐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거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4개조 정강 중에서 핵심 내용은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갑신정변.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한 단계 더 심화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당시 또 일본은 공사관이 불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배상금 다시 지불받게 되고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 체결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요, 달랑 3일 만에 실패로 끝난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대적인 정치를 꿈꾸면서 첫 번째 시도했었던 개혁이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그들만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다는 것과 거꾸로 표현하자면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그들 또한 일본에 의존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자, 어쩌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결국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인데요. 14개조 정강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흥선대원군 볼모로 끌려가 있죠. 흥선대원군 얼른 귀국시켜라. 이 얘기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신문제 폐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신문제 폐지를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표현 방식 잘 봐두시고요. 지조법을 개혁한다. 그러니까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거죠. 자, 근데 조세제도 개혁하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뭔 없다. 토지, 제도, 개혁까지는 나아간 건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반면에 동학농민운동에서는 토지 균등 분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상공급을 혁파한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 후기 때요, 보부상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번성했죠. 이 보부상들이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잘 형성이 됐고 돈도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이제 더 뒤로 조선 후기 뭐 세도 정치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혁의 시기 때 돈도 부족하고 정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체계화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보부상들의 세력이 막강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도 보부상 집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자, 거기에다가 또 내지 통상권이 허락이 되면서 우리 이제 국토 내부에서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까지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상권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이 보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조직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 보부상 조직이 크게 세 번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해상공국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해상공국이에요. 두 번째가요, 그 독립협회랑 충돌했었던 황국협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상무사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해상공국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그래서 그 해상공국을 계속 유지하라가 아니라 해상공국을 혁파하래요. 왜요? 보부상 세력들은 단순한 경제인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줄을 누구에게? 민씨정권에게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개화파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달가운 세력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해상공국을 혁파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요, 호조 이야기가 났어요. 조선 후기 때요, 호조만큼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재정기관이 어디라고요? 선해청. 근데 그 선해청이 결국 문제가 돼서 이모군란 이후로 재기능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파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조심하실 거는 나중에 개혁이 되면서 호조가 탁지하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게 다시 탁지부로 바뀌게 될 거예요. 탁지암으로 바뀌었던 게 1차 갑오개혁 된 거고, 탁지부로 바뀌었던 것이 2차 갑오개혁이에요. 1차 갑오개혁에서는 8아문 체제로 바꿨고
2차 갑오개혁에서는 다시 그걸 또 조정해서 7부 체제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한다 라고 했는지, 재정을 탁지하문에서 관리한다고 하는지, 재정을 탁지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료의 출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직은 1차 갑오개혁이 진행되기 전인 거죠. 그쵸?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언제라고요? 1884년 갑신정변 때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탁지아문 이야기가 나오려면 여기 2차 갑오개혁에서 탁지부가 만들어지니까 1차 갑오개혁 때 또는 그걸 정리할 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언제 나오냐면 1차 갑오개혁이 총정리가 돼서 헌법 형식으로 발표되었던 홍범 14조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2차 갑오개혁 이후에 나오겠죠. 바로 독립협회에서 나왔던 헌인 6조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호주에서 관할한다 그러면 갑신정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논의 결정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살짝 견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정 체제는 아니고요. 자, 929번에 갑니다.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그랬는데요. 일단 여러분 1번에서 환상미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야기는 우리가 일단 여기서 정리한 적도 없고 수업에서 다룬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 잠깐 놔주시고요. 2번에서 흥선대원군 빨리 돌아오게 한다. 3번에서 해상공국을 폐지하라. 4번에서 탁지아문에서 관리해라. 탁지아문에서라고 하면 1차 갑오개혁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발표했었던 홍범 14조.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객관식 문제에서는요. 다 외우는 거 아니죠. 하지만 이 유사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 만큼 1번에서 각도의 환상미를 연구히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14교조 전강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알고는 계시면 좋겠죠. 자, 930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위에서 세 줄 연속 읽어볼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은 도, 자주 변화해서 고정될 수 없는 것이 기. 그래서 결국 맨 밑으로 진실로 때에 맞고 백성들의 이롭다면 비록 오랑캐 법일지라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구히 지켜야 될 이 도 자체는 우리 것을 유지하는데 자꾸 변하는 이 기는 오랑캐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써먹겠더라. 동도서기론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니 이 동도서기론 같은 경우는 온건개화파 쪽의 입장이 될 테니까 김윤식이라든지 김홍집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탕에는 뭐가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요. 서양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30여 년 가까이 무기 열심히 만들었던 양문동 했었죠. 자,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 2번에서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분제 폐지에다가 토지 제도 개혁까지 얘기했던 건 농민이에요. 근데 가진 자들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놓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신분제 폐지까지는 되겠는데 돈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자본주의 눈 떴다는 건 아니지만,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3번에서 결국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민시정권에 있을 때 개화를 주도를 하죠. 그래서 근대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였다라는 게 들어갈 것이고요. 4번에서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인 김홍집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요. 갑오개혁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나오죠. 자, 이번에는 931번. 기억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쭉 봤더니 그래서 우정총국을 운영했던, 설립했던 인물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죠. 우정총국 하면은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장소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급진개화파의 한 멤버였던 홍영식이요.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어떤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리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홍영식과 상관없는 것, 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홍영식 같은 경우는 김옥균, 박영희와 다르게 일본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국내에 머물면서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홍영식이 아간파천이 일어난 1896년까지 살아있었다. 10년도 더 지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영식 같은 경우도요. 일본과 미국의 시찰단으로 다녀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를 눈뜨게 만들어준 거죠. 자, 932번. 옳은 것은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급진개합화 얘기하죠. 자, 1번에서 교정청을 통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는데 이제 교정청이라고 하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 하면서 정부가 개혁 추진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 급진개합파랑은 시점 차이가 10년이 납니다. 해당하지 아니었고요. 2번에서 그들은 일본과 손잡았으니까 일체의 외세를 배격한다. 틀렸죠. 3번에서 청의 양무운동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면 김홍집을 비롯한 동도 서기론의 입장을 띈 사람들. 구분 신참하면 광무기획사료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대화 운동인데 그 근대화 운동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신분제 폐지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으나 단 방법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933번인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오경석이라고 나왔어요. 결국은 급진개화파의 스승을 얘기합니다. 되셨어요. 자, 이들이 청나라에서 들여온 책 하면 4번 영환지략 해국도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영환지략 해국도지. 나머지 책들은요 다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봤던 실학자들의 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국을 왕래했던 사람들이 세계의 정세를 알 수 있는 이라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934번 문제는요. 2010년도에 나왔던 계리직 문제랑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기억 인물 그랬는데요. 거기 봤더니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이더라. 그 밑에 줄 우편주도의 편리함을 절실히 깨달았더라. 그래서 밑에 쭉 우정총국을 설립하였다. 바로 전에 보셨던 931번 그 홍영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홍영식은 일본도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왔다라고 했죠? 자, 1번도 맞고 2번 됐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봤더니 학도와 공장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를 가서라고 하면 김윤식입니다. 이쪽 인물이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935번. 자, 거기 가를 보시면 서양의 우수한 걸 받아들이자라고 했으니까 동도 서기론 쪽이 되겠고, 나를 보면 정신문화에 대해서까지도 서양의 것을 보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으니까 문명개화론. 자, 그럼 기억에서 민시정권과 연결된 세력이라고 하면 가쪽이겠죠. 2번에서 민중의 지지를 얻어 정변을 일으키고 라고 했지만 이 나 쪽에서 일으켰던 것은 민중의 지지가 없는 일본과 손잡은 거니까 틀린 거고요. 디귿에서 둘 다 외세 의존했어요. 이들은 청인 거고 이들은 일본인 거니까 틀린 거죠. 리을에서 이쪽은 청의 양문동을 롤모델로 삼은 거고 이거는 일본의 급진적인 메이지신을 롤모델로 삼았다.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36번. 저기 보니까 지금 홍영식, 박영유, 서광범, 김옥균 다 나오는 거 보니까 갑신정변인 거예요. 그럼 관련된 것은 지조법개혁. 어디 갔습니까? 여기네요. 거기 2번에서 과거제 폐지는 가보개혁 때 나왔고요. 3번에서 토지 균등 분배 이야기는 실학자 아니면 동학농민운동밖에 없어요. 4번에서는 태양력 사용했으니까 을미개혁이고. 자, 937번. 다음 북의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 그랬는데요. 거기 봤더니 첫 번째 줄.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인민평등권을 내세우며 밑에서 다섯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네요.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했으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토지 문제는 적극적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답 4번. 이들은 갑신정변 하기 전에 나름 일본에서 차관 끌어들여서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실패로 끝나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938번에서요. 일단 A는 문명개화론의 영향을 받은 이제 급진개화파. 1번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은 온건개화파죠. 이번에 친청이라 했으니까 온건개화파죠.
3번에서 반해세, 반침략이니까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러니까 4번에서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에서는 전제군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결정할 때 의정부에 모여서 라고 했으니까 왕의 권한뿐만 아니라 신하들, 의정부의 입장, 의회의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왕권 어느 정도는 제한하려고 했더라. 입헌군주제에 기반하였더라. 자, 939번 문제는요. 이번 시기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그 7번 조항을 보시면 탁지 아문에서 관할합니다. 그랬어요. 탁지 아문, 파라문 체제는 1차 가보개혁 때 나왔으니까 1차 가보개혁의 결과물인 홍범 14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은 1번인 거죠. 동학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돼서 과부의 재혼도 허락하고 신분제도도 폐지시켜줬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인 거고 2번은 지난 시간에 많이 풀었었던 의정부와 3군부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킨 건 흥선대화 원권. 3번은 이거 이제 민중들에게 여러 가지 사상을 구축시킨다 그랬으니까 독립협회인 거죠. 최초의 시민단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공화정 체제라고 했으니까 신민회입니다. 자, 940번은 이제 두 개를 결합시킨 문제인데요. 먼저 가을을 봤더니 민겸호, 민태호 등 종로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겸호가 결국 주민을 다가하게 되는데 이모곤란이에요. 나에서 봤더니 우정국, 홍영식이라고 했으니까 갑신정변. 1번. 입헌군주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갑신정변인 거죠. 자, 2번에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하였다. 그러면 이모곤란이니까 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요. 3번에서 일반 민중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갑신정변은 절대 아니죠. 그다음에 4번에서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와나 아무도 아니고요. 5번에서 일본 군대의 개입이 아니라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941번 문제는 계속 했던 거니까 이거는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이제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24개조 정강은 다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 풀기 좀 수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청나라와의 이 관계를 끊는다는 부분 하나 들어가시고요. 신분제 폐지를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라는 식으로 서술한 거 기억하시고요. 지조법 개혁, 해상공국의 혁파, 호주에서 재정 관할하는 거, 입헌군주제 시도를 추구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